자, 상거래에다 줄을 좀 치주세요. 그 다음, 첫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소송이부터 각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제 간섭도 있고, 그리고 영미법계, 대륙법계가 틀리고, 그리고 이런 법이 잘 발달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러면 도대체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분쟁이, 소송을 제기한 그 법정지구, 거기서 무조건 법을 적용할 건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 통일매매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통적으로 되는 법이다라는데 줄을 치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거래법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자, 국경을 초월하여 줄을 쳐보세요. 국경을 초월하여. 자, 그러면 국내 간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 안 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간 거래는 이 법을 적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주로 물품, 용역, 자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 자, 줄 치세요. 세 번째, 물품에다 별표 하나 치시면 됩니다. 물품, 주로 이제 물품 거래입니다. 물품, 그 다음 용역, 서비스, 그 다음 자본인데, 이 통일매매법은 주로 이 물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배우겠지만, 서비스를 위주로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가 뭐 50%다, 뭐 70%다. 물품은 뭐 곁다리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적용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물품이 주고,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설치하거나, 일부, 작동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한두 명 파견이 돼야 된다. 뭐, 플랜트, 큰 대단히, 조그만 이런 뭐, 라디오 하나 수출한 게 아니라, 큰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 이런 걸 수출했다. 그럼 그 작동법 같은 거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이 가서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이제 물품 매매로 보겠지만, 그냥 사람이 일하는 것, 서비스 쪽은 이 매매법 적용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구별할 건가? 그거는 확립된 기준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품을 주로 하는데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론 파트지만 이걸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품, 자, 용역 자본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물품을 주로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제거래 지금 책의 내용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무역거래, 수출입거래, 중개무역거래 등이 있고 용역,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용역거래, 무역외거래 등이 있다. 그 다음에 해상운송거래, 기술원조거래, 해상보험거래 등이 있다. 그 다음에 국제차관, 대내직접투자 등이 있다. 이런 데는 금융인데 이 외에 주로 이제 물품만 담당을 하냐 그러면 이런 자본거래는 특별법들이 국내법 다 제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정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 간의 거래에 다 관련은 있지만 이거를 공통적으로 규제를 하기는 좀 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물품 거래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넷째, 국제거래법은 국제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기업 조직을 포함한다. 국제기업 조직 줄 쳐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거래법을 넓게 볼 때는 국제 이런 기업 조직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시험하고 직접 뭐 연관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국제거래법의 정의에서 나오는 거니까 국제거래법, 국제거래 지금 국제기업 조직을 줄을 쳐보세요 그냥. 다섯째, 그 다음에 국제거래에 의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국제과세를 포함합니다. 국제과세 줄 치시고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시험과 관련된 거는 셋째까지입니다. 셋째법까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이 책에 이런 내용들 다 가르쳐 보겠다, 다 써져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이제 국제거래 전반에 대해서 그냥 개념 정의하는 겁니다. 국제과세, 당연히 국제거래 관계에 있어서 실제상은 과세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관세라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하고는 직접 관련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여섯째, 국제 상사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또 이런 매매법 적용이 많이 되겠죠. 어떤 걸 적용시킬 것인가, 어느 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이 매매 계약이 통일매매법을 원칙대로 뭐 제정이 됐는가, 표준 약관에 의해서 제정됐는가,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우선하니까 그 합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최근 무역마찰 내지 경제마찰을 배경으로 한 이런 통상법을 근거로 정부의 덤핑조사 등이 빈번히 문제되고 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보자. 그러면 이 국제통상법과는 국제거래법과는 약간 어떤 지금 관계가 있느냐. 국제통상법은 이거는 주로 국제법입니다. 국제법. 국가 간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주로 적용되는 바로 WTO. 그래서 자, 세계 무역기구에서 제정한 그런 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국제통상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국가 간 주로 무역 분쟁이죠, 그죠? 그거를 이제 사실 뭐 개인 상인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뭐 FTA 체결이라든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 그러면 상호간의 물품, 용역, 서비스나 이런 법률시장도 개방도 되겠죠. 이런 거에 관련돼서 뭐 관세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수출 물량을 제한을 둘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WTO보다 또 자유무역을 더 확대하자 해서 만드는 게 FTA랍니다. 이거는 근데 주로 국가 간 무역 분쟁을 국가끼리 규율하는 거라고 본다면 이 국제거래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상거래라고 했죠. 상거래, 그죠? 기업과 개인, 상인들의 거래에서 적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법하고는 다르죠. 그죠? 연관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규율 분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엔 매매법은 범위를 이렇게 줄여놓았다. 그래서 그 분야만은 세계적으로 좀 비슷하더라라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이나 매수인 매도 간의 의무도 좀 비슷한 면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공통적으로 적용시키면 세계적으로 이런 거래에서 무역 거래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만든 게 지금 바로 유엔 매매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법 만민법 사상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민법 조항하고 뭐 거의 흡사하네. 거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채권법은 약간 보편성을 띈다. 여러분 그 민법 배울 때 배우셨죠? 물권법은 약간 좀 특수성이 있지만 채권법은 약간 보편성이 상당히 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그 민법적 요소하고 비슷한데 조금씩 틀려요. 조금씩. 그거보다는 뭐랄까 좀 더 단순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는 뭐 의사표시가 도달됐을 때 또는 예외적 발송, 여기도 그런 게 좀 있어요. 발송을 했다. 기본적으로 의사표시가 도달할 때를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본다라고 여기도 그런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익숙하다. 그러면 이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사무시험 치는 애들이 선택 과목으로 처음 국제법 했다. 요즘 이걸로 많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쉽게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2절 가서 국제거래법의 범위. 국제거래법의 중심은 물품 매매, 그 다음에 대리점 계약, 그 다음에 독점점 매매 계약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은 주로 뭡니까? 대리점이나 그 다음에 독점 매매 계약 주로 뭐와 관련됩니까? 바로 물건 팔기 위한 거죠, 그죠? A국에서 B국에 수출하면 A국이 직접 이거를 그 회사를 차려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지만 뭐 대리점 계약이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맺어서 그 대리점에서 팔도록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다 뭐와 관련돼 있다? 바로 국제물품 매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절 국제거래법 범위 맨 밑에서 위에 세 번째 줄에 국제물품 매매와 밀접한 관련 여기도 줄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요. 매매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죠? 대금 지급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매매할 때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파크나 뭐,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홈쇼핑이나 뭐 이런 데 사는 거는 왜냐면 일단 그 돈이 직접 그 판매자한테 바로 안 들어가죠. 그 회사에 머물고 있다가 우리가 물건을 받았다, 오케이 하면은 돈이 판매자한테 갑니다. 그죠? 안심결제도 있지만 안심결제 말고 보통은 이제 큰 이런 그 인터넷 매매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이 직접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불안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근데 국제 매매에서 예를 들어 A국에서 B국에 물건을 보냈는데 돈은 안 주면 어떡해? 다시 가져오면 된다? 그러면 운송비하고 그게 다 들어가고 그것도 어떻게 감당을 해요?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매매는 바로 이제 신용
어떤 보정이 필요한데